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07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전국적으로 1.07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셋째 주 이후 처음인데요. 여기에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세고 치명률도 높은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감염 사례로는 처음으로 당국 통제권 바뀐 지역사회 내 전파가 확인됐는데요. 4차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220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쓴 분들 지원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이 어제 시작이 됐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이나 재택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낸 노동자들은 하루 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지원금 신청 첫날인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신청자는 22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세 번째 숫자는 100입니다.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공매도 이후 유증상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60입니다.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가 계획보다 앞당겨 종료합니다. 벚꽃 개화가 올해는 좀 일렀고 지난주 봄비가 오는 바람에 벚꽃 낙화율이 60%가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는 12일 정오까지 예정됐던 여의서로 봄꽃길 1.7km 구간에 대한 교통통제가 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해제됩니다. 제한적으로 관람을 해온 봄꽃 산책도 7일까지만 선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봄을 느낄 새도 없이 벚꽃 엔딩을 맞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와, 없었는데 진짜 그새 넣었네 이거.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전화 받으시면 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 첫날이어서 저희가 선물을 빵빵하게 준비했는데 오늘 문제가 좀 쉬운지 전혀 문자가 오늘은 좀 굉장히 안 오고 있네요.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봄날을 맞아서 꽃 이름 문제 준비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일락 품종입니다. 1947년 미국인 식물 채집가가 북한산에서 야생의 수수꽃다리 종자를 채취해서 미국으로 가져가 원예 종으로 개량한 뒤 붙인 이름으로 한국 근무 당시 같은 사무실 여직원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더 유명합니다. 이 라일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스킴 라일락, 2번 미스킴 해바라기, 3번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세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상담 시간입니다. 자, 주택의 취득과 임대, 양도와 상속, 증여까지 집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자연스레 각종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주 접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마주할 때마다 어렵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 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세금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팀장님
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따르르르르릉. 저 여보세요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여보세요. 이런 상황극에 좀 약하시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자, 혹시 라디오 뭐 듣고 계십니까? 아, 네, 슬라생. YTN은 슬라생. 땡! 땡인가요? 자, 슬라생이라고 줄여서 말하면 안 되고요. 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풀네임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미리 좀 사전에 짠 것처럼 그렇게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게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와 우병탁 팀장이 사전에 좀 말을 맞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곤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으셨어요? 네. 예. 그럼 매주 상황극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에도 국세청에서 백문백답이란 안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책자로 발간이 됐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이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좀 학교에서 배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주택세금 참고서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표현입니다. 주택세금 참고서. 예. 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워낙 복잡해져서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주택세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케이스별로 안내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책을 냈습니다. 양도세와 같은 국세는 국세청이 그리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행안부가 정리를 했는데요. 예. 네, 사례별로 질의와 응답이 있어서 기초를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7,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면 공짜고요. 네, 참고로 이 책은 현재 알라딘 세금 분야 판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몇 페이지나 되는 책입니까? 네, 무려 318페이지입니다. 적지 않죠. 이게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입니다. 318페이지니까. 예. 생각보다 엄청 두꺼운데 네. 시간 관계상 모두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을 살 때 취득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까? 네, 이 부분이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요즘에 이제 가장 좀 어려운데요. 예. 어떤 세금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취득세의 경우에도 납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납세 대상으로 하고 예.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것이고요. 이때 취득은 돈을 주고 주택을 살 수도 있고 증여나 상속에 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세율이 또 다릅니다. 예. 돈을 주고 살 때의 세율은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1.1에서 3.5%고요. 다주택자가 여러 채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8.4에서 13.4%가 부과됩니다. 예. 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3.8에서 13.4%까지 부과가 되고요. 이 취득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책 중간중간에도 사례로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책을 구매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어떤 사례가 실려 있습니까? 네, 첫 번째 Q&A는 바로 분양권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네, 다주택자인 부모의 세대원인 30세 이상의 자녀가 작년이죠. 20년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서 해당 분양권이 준공이 될 때 원래는 같이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이제 세대가 분리되어 있게 되면 이때의 취득세 세율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준공되는 시점에 자녀가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일 것이기 때문에 1에서 3%의 낮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네, 30세가 넘고 소득이 있다면 부모와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요. 30세가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역시 독립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례들이 책 안에 담겨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 증여와 세대 분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슷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8월 12일 이후에 분양 계약한 건은 주택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같은 책 두 번째 질문에도 역시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의 세대원인 30세 이상의 자녀가 만약에 작년 8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한 분양권을 기준으로 이 분양권이 준공이 돼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부모가 66세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8월 12일에 분양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주택수에 포함돼야 되지만 다행히도 부모님이 65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부모님이 65세 이상이 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관련된 질문 중에 또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수는 세대,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 지분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 기준으로는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다른 세대, 즉 타인과 함께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예. 각각 한 채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형제지간의 상속을 통해서 지분으로 나눠서 상속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한 사람의 지분으로만 포함이 되고 예. 지분이 만약에 공동지분으로 똑같은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지분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에서 주의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취득세에서의 5년의 규정과 소수지분의 규정은 취득할 때, 그러니까 취득세를 계산할 때 그렇다는 뜻이고요. 양도세나 종부세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면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고민과 궁금증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는데 시간이 꽤 흘렀어요. 내용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취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택의 보유, 임대, 양도는 물론 상속과 증여까지 총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한 데다가 공무원들이 직접 집필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의 나머지 즉 주택의 취득뿐만 아니라 보유와 양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취득도 궁금하지만 사실 양도 같은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셔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3759번님께서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의미이고요. 예.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은 다주택자로서 여러 채째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을 취득할 때에도 이 1억 원 이하의 집은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취득세와는 다르게 양도세에서는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예. 5690번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던데 기존에 계약한 것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 규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취득과 관련해서 다주택에 대한 강화를 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즉 작년 8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계약한 것부터만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그 전에 계약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월 12일 그 전에 계약한 것은 포함이 안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2433번님. 저는 주택은 아니고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도 다른 집을 살 때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경우에는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은 공사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제로 준공이 돼서 사용할 때까지는 아직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준공 이후에는 만약에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게 되면 역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찬이 파파님께서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때 부부 각자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 연수가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18년, 아내가 20년에 따로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이때 거주기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가족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일부 중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먼저 전입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이 전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전입을 했던 남편의 전입 시기부터 거주기간을 따져주게 됩니다. 18년부터 따져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8796번님.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지난해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나중에 이 분양권 주택이 준공되면 앞서 가지고 있던 다른 집을 처분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하셨거든요.
네, 기존에 집이 두 채 있었고 추가로 분양권을 구입하신 상태니까 예. 분양권까지 합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준공될 때는 총 세 채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에는 질문 주신 것처럼 취득세가 다른 집을 먼저 처분을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20년 8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에 의해서 그게 준공이 돼서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은 만약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준공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기서는 이제 두 채 가지고 계셨던 게 될 거고요. 그 집을 준공되기 전에 먼저 처분을 하더라도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두 채 플러스 분양권까지 세 채이기 때문에 예. 12.4%나 13.4%로 높은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12.4% 또는 13.4%면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예, 예. 자,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이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247번님, 취득세 중과가 정말 생각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빌라 한 채와 조합원 입주권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이 재건축 완료돼서 준공될 때도 이 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 유상거래, 그러니까 돈을 주고 따로 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중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돈을 주고 새로 산 경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증여해 줄 때만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고요. 이것처럼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제 건물이 다시 지어져서 즉 처음 내 명의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에는 예. 신축할 때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8%만 내시면 됩니다. 예.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고 2.8%만 내시면 됩니다. 6921번님, 자식에게 증여할 때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증여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의 유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 구두로 증여를 한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민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구두로 증여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에는 언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주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도 증여계약서를 서면을 통해서 작성을 해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고요. 예. 필요한 서류는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시점에 어떤 부동산, 어떤 재산을 증여해 주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명확히 남겨놓고 상호, 그러니까 증여자와 수중자 간에 그 서명하고 날인을 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따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예. 2042번님께서는 잘못 증축하면 양도할 때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주택으로 될 수 있다던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작년쯤에 이제 이슈가 좀 됐었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다가구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집에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세대가 좀 나누어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그리고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단독 주택,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법상으로는 3개층 이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증축, 용적률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3개층인 주택에다가 1개층을 더 올렸을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예. 법률상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의 주택을 쓰는 것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증축을 통해서 층수가 예를 들면 옥탑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 즉 이제 간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각 호를 하나의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 채의 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도를 할 때 다주택으로 중과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3층이 기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9561번님께서는 상담드립니다. 성년인 아들이 아파트 당첨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학생이고 세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파트 당첨 자체가 증여로 보지는 않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자금,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에 따른 계약금을 내고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낼 때까지의 그 돈은 소득을 낸 적이, 그러니까 소득을 번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의 사실이 다른 요인으로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 예. 부모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1777번님, 제 이름으로 집이 한 채 돼 있고 남편 이름으로 분양권을 하나 받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중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의가 부부 각각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 가족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존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새로 분양권을 받았다면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 분양권을 받은 집이 준공되고 나서 일정 기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가족 전체가 새로 지어지는 집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예. 아니면 분양권 계약 이후에 준공되기 전후 2년 안에 기존 집을 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즉 일시적 2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중과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282번님, 퇴직 후 그 전원주택 살고 싶어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2주택 중과세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만약에 이 전원주택이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와 같은 동지역에 동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들어가 있게 되고 예. 그 집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이 넘는 집이라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집을 팔 때 이 전원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외적인 곳에 거주하게 되면은 중과세가 안 되네요. 네, 중과세가 안 될 수 있고요. 다만 중과세가 예를 들면 지방 지역에 3억이 넘지 않는 전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 중과는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집이 또 하나 있기는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집을 또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과세와 비과세는 서로 다른 요건을 따른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이하나공사번님, 부동산 절세 방법으로 세대 분리를 고민 중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1차적인 서류는 그 동사무소 같은 곳에 전입신고한 요 주민등록 초본이 1차적인 자료가 되고요. 예. 사실은 이런 그 전입신고한 자료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세법에서는 항상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정말로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자녀가 그 옮겨 전입을 한 집에 실제로 거주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입증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고지서를 이제 옮겨놓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입신고에서 실제로 살았던 주변에서 긁었던 뭐 카드 영수증 뭐가 됐든지 간에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자녀가 전입해 있는 그 집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모든 서류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27번님. 2016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남아있는 지분을 내년경에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지금 이사 대책을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 공공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대책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 현금 청산의 대상 이 되는 경우에는 전부 이제 재건축되는 재개발되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 내의 지주들이 공공개발을 신청해서 공공개발로 진행이 될 때만 청산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원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즉 도정법에 의해서 민간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진행이 될 때에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뵐 때는 더 좋은 상황극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의 상식 퀴즈 정답은 1번 미스킴 라일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형제님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나 봐요. 노래 보기 잘 부르시네요. 근데 왜 귀에서 눈물이 나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노래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못하는 척하는 거예요. 자, 0402번님. 라일락껌이 생각나요? 답은 3번. 예, 아카시아 껌 아니고 라일락 껌이 있었나요? 예, 7, 80년대 껌 좀 씹은 분인 것 같습니다. 3572번님, 1번 미스킴 라일락 차 타고 가면서 듣고 있어요. 라디오 매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희 쪽에 문자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신규 고객을 우대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0911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1위. 보일랑 말라. 좋다. 이런 아이디어 좋다. 0972번님, 제 아내가 이 꽃을 좋아합니다. 1번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내에게 라일락 꽃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0619번님, 1번이요. 아기 돌보면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이분도 신규 고객 같은데 우대 선물 드립니다. 예, 저희는 새싹 청취자를 품고 갑니다. 3333번님, 미스킴 라일락, 이따가 하림과 적재가 부른 미스킴 한 소절 불러주실 거죠? 몰라요, 이 노래. 자, 집으로 전화 와서 받았더니 허경영입니다. 요즘, 예, 특히 이분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받았어요. 예, 주니엘의 일라일라 띄워드리고요.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 점심 메뉴 뭘 추천할까요? 예, 오늘 점심 메뉴 일부에서 저 어르신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느꼈는데 고향 음식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청국장 추천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